평창올림픽이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찾는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어떤 국빈들이 오는지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국을 찾는 국빈 명단이 발표됐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청와대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현재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 세계 21개국에서 정상급 외빈 26명이 평창을 찾을 예정입니다. 우선 주변 4개국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주목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양국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상회담에서 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고, 중국은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시진핑 주석 특별대표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남관표 NSC 2차장은 브리핑에서 러시아도 IOC와의 현안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고위급 인사가 방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 4강 정상은 아베 일본 총리만 참석하는 셈입니다. 한때 방한설이 돌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불참으로 결정됐습니다. 2월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는 16개국 정상급 외빈들이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정상급 외빈들이 참석하는 리셉션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마크롱 대통령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기간인 2월 9일부터 25일, 3월 9일부터 18일 사이에는 강원도 지역 고속도로 8곳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원과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남강릉, 북강릉 고속도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에는 KTX 요금도 할인해 평창 지역 관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설 명절과 평창 올림픽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분위기를 띄우고 올림픽 관람과 강원 지역 관광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요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화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병원에 이어서 대구병원, 어떤 적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민지 정책사회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불사고가 많습니다. 어제 불광동 일단 화재 사고부터 한번 당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불광동 15층짜리 아파트, 꽤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렇게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4층이라면서요? 예, 불길은 14층에서 발생해서 그 위층인 15층까지 번졌고요. 예. 엄청 거셌기 때문에 완전 진화하는 데까지 1시간 2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예. 저기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아파트여서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그것보다도 이제 옥내 소화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파트에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어제 서울의 날씨가 영하 6, 7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영하 10도 가까이여서 동파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잠궈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물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이제 당시 좀 바로 불을 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이 소화전을 잠그는 게 사실상 소방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동파 때문에 아무래도 잠궈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피해를 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지만 화재에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불을 꺼야 합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상황이 지체되면서 문제가 됐고요. 예. 또 이제 뭐 소방 당국이 얘기했지만 누군가 이제 동파를 우려해서 소화전을 잠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소방법을 위법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이 가족 3분이 모두 희생을 당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소방당국에서는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아직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11시에 네. 소방이 이제 합동 감식을 벌이게 되는데요. 예. 아마 정확한 원인이 그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이 나는 것도 사실 워낙 요즘에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데 뭐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그럼 제대로 작동만 좀 됐더라면 또 스프링클러까지 좀 있었다면 저렇게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항상 우리가 이 사후 약방문 또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하지만 지금도 사실 저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 노후화된 아파트니까 저걸 스프링클러를 달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는 안 돼 있었을 테니까. 네, 화재가 발생한 그 아파트가 1988년에 지어졌다고 딱 30년 하는데요.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무 설치 규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날씨 탓에 한파 때문에 이 소화전을 잠가 놓은 것, 누군가가 이제 어쨌든 그 동파로 인해서 소화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잠가 놓았던 그 1차적인 부분들도 있겠고요. 네. 사실 최근에 지금 뭐 울산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제 소화전 배관이 동파돼서 이제 30분 만에 뭐 긴급 복구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제 뭐 롯데월드몰 지하 3층 주차장에서도 이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물이 다 흘러나와서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예. 날씨와 함께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또 네. 춥고 그러면서 이제 뭐 소화전을 잠궈놓는 그런 동파를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이 또 화재와 이어지면서 또 안전사고로 또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 빨리 하는 것보다 또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 본 모습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숭례문을 복원하면서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고 청동기 암각화 바위에 쇠기둥을 박았습니다. 엉터리 문화재 보존 실태 김도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선 조선시대 미인도가 수리 과정에서 다른 작품이 정말 됐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작품이 조선을 대표하는 걸작 미인도로 꼽히는 노후당 미인도인데요. 네, 저 그림이죠. 1982년에 고산 윤선도 가문의 고택에서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얼룩이 지고 주름투성이었다가 지금은 이 얼룩과 주름이 말끔히 사라진 상태인데요. 20년 전 한국을 대표하는 유물로 뽑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회에 갔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출신 전문가가 그림 여백 부분 종이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일단 그림 작품 자체라고 볼 수 있는 네. 종이가 원래와 확연히 전혀 다른 그렇죠. 걸로 바뀌었다는 네. 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수리 과정에서 작품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종이를 바꾸다 보니까 작품이 커졌는데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커진 건가요? 이게? 네, 가로 세로 10cm 가량씩 커졌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똑같이 맞춰놨지만 이 종이를 바꾸면서 작품 자체도 커졌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백까지 그림의 일부로 보는 우리 동양화 전통에 비춰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수리 방식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그림이 그려진 부분과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을 하나로 보는데 배경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본 생각에서 나온 표 방식이에요. 혹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질을 시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당시 작품 반출과 반입을 담당했던 문화재청에 관련 사실을 문의해봤는데요. 문화재청은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적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요. 네, 취재 과정에서 찾아갔던 문화재 관리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고령 장기리의 선사시대 암각화의 경우 네. 보물 605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눈비로부터 암각화를 보호하겠다며 세운 시설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재 보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심지어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 일부를 깎아내고 네. 거대한 쇠기둥을 세운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각화를 보러 온 관광객들도 안타까움을 토로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싫죠. 왜? 옛날 전통 있는 유래가 있는 건데 개화를 해가지고 개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맞다고 보죠. 이거는 알루미늄. 네,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암각화를 깎아냈다.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그럼 좀 현실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의 경우 문화재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차근차근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엔 지난 2003년 대화재로 18세기 때 지어진 고문서 도서관이 대부분 소실된 바 있는데요. 복원 연구에만 1년을 투자했고 오는 2023년 완성을 목표로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두고 바라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40여 년 전에 발견된 진시황릉의 복원과 추가 발굴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발견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는 문화재 수리나 보수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2008년에 어이없는 방화로 불에 탄 국보 1호 남대문의 경우엔 복구 공사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당시 전통 단청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화학 재료를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마저 빨리빨리 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가지정 문화재를 수리할 때는 문화재 당국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 복원하면서 정말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그 정말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는 한파 때문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청계천 폭포수의 뒤로는 얼음 기둥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또다시 맹추위가 찾아온 건데요. 북극에서 한기가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6도, 대전이 영하 3도에 머물겠고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주 산지와 호남 서해안 최고 8cm,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1에서 3cm,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도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한파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린 뒤 수요일부터는 잠시 누그러듭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끊이질 않는 만큼 주변 점검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빨래방입니다. 빨랫감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죠. 연이은 한파로 세탁기 배수관이 얼어붙으면서 북새통을 이룬 겁니다. 온수랑 냉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1시간 반 이상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한파가 생활 속 여러 진풍경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성당 주차장 119 대원들이 긴급하게 사람을 구조하고 있죠.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식사하려고 천막에 모여있던 신도들이 덮친 겁니다.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가수 이적하면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 모습 먼저 생각나시죠? 그런데 최근엔 그림 동화책을 냈습니다. 초판이 매진돼서 추가 인쇄에 들어갈 정도로 큰 인기라는데요. 걸그룹 멤버와 국내 힙합 1세대 가수도 에세이집을 내는 등 가수들이 진솔한 스토리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러시아 피겨 선수 소트니코바가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 금메달을 깨물고 있는 사진입니다. 좋아요를 누른 계정으로 손현재 선수가 보이죠.
김연아 선수를 석연치 않게 이겼는데 어떻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냐며 비난을 받았고 손 선수는 결국 SNS 계정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태극마크를 달지 않겠다고 했던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가 고심 끝에 평창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빙상연맹 회장의 자택을 찾아 사과하자 마음을 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지지 정당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정의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딸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강 한파 속에서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피망은 한 달 만에 무려 135%, 풋고추는 116%, 오이도 무려 104% 올랐습니다. 컵밥이 간편식의 대명사인 컵라면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출시 3년 만에 약 900억 원 규모 시장으로 커진 건데요. 컵밥 덕에 쌀 소비량 감소세도 주춤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의 보직특혜 논란으로 파지됐던 경찰의 공용차 운전 요원. 경찰이 이를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남북교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평창올림픽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신형 독감이 발생하면서 정말 전역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에서 신종 독감이 발생했다는데 그렇게 많이 심각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신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이 8만여 명이 감염되고 현재까지 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제적십자연맹 보고서를 인용해서 북한의 A형 신형 독감으로 지금까지 어린이 3명이 숨지고 어른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신형 독감은 현재까지 29%가 평양에서 발생을 했고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북한 당국은 학교 폐쇄 등을 고려할 정도로 다소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치사율이 높은 유행성 독감이 퍼지면서 일종의 복병이 생긴 셈이죠. 네,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는데 폭설, 폭염 등등 난리인데 이란에서 폭설이 왔다고요? 네, 현재 이란에서 최고 80cm의 폭설이 내려서 공항과 도로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 수도인 테헤란에도 40cm의 눈이 쌓였는데 이 BBC 방송은 이를 두고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설로 모스크 위에도 눈이 쌓이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다소 피해는 있었지만 지금 이란 시민들은 이 가뭄 해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을 다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 반면 프랑스에서는 생강이 범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겨울 태풍이 프랑스를 잇따라 강타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탓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생강의 수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국은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현 선수와 4강전을 펼쳤던 페더러 선수 이번에도 우승했다는데 진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20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건데요. 그만큼 페데러에겐 우승이 다소 일상적인 일이 될 법한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이 페데러는 우승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됐다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짤막한 소감을 남기고는 그야말로 펑펑 울었습니다. 페데러는 2016년 무릎 부상으로 은퇴설에 시달렸지만 지난 한 해 동안 3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페데러는 우승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팬들에 대한 무한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손주들이 많아졌습니다. 2004년엔 4집 가운데 1집꼴이었는데 이렇게 10년 뒤에는 2집 걸러 1집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학부모라는 말 대신에
학조부모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실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는 딸이나 며느리가 참여하는 녹색 어머니회를 대신해서 할머니 봉사단이라는 게 새로 꾸려졌습니다. 자녀 입시 성공 조건엔 예전엔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동생의 희생, 할아버지의 재력,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요. 할머니의 운전 실력이랍니다. 아이들을 데우고 학원을 돌기도 하니까요. 물론 이 황혼 육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양아록입니다. 조선 중기의 4대부였던 묵제 이문건은 무려 16년 동안 육아일기를 쓰면서 손자 종아리를 때리는 이유까지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육아일기인 셈이죠. 근데 그 손자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됐다고 하니까 참 잘 자랐네요. 하지만 애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황혼육아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47시간입니다. 당연히 허리 아프고 팔다리 쑤시는 건 기본이겠죠. 육아 방식을 놓고 아들, 딸, 며느리와 갈등을 겪으면서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손주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요? 2012년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육아의 어려움 때문인지 출산율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는 36만 명, 10년 만에 13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박 육아, 인구 절벽,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말씀 더. 우리 인간적으로 본가에, 처가에 아이 맡겼으면 애가 TV를 너무 많이 보네, 식사가 왜 이렇게 별로네,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부모님 많이 섭섭해하시오. 손상철의 시선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에다가 건조특보가 겹치면서 요즘 전통시장에서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동대문 청량리 시장과 23일엔 의정부 제1시장, 그리고 그제 영등포 영일시장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출동은 실제 화재 현장을 가보고 화재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승호 기자. 야, 뒤에 철판 구조물이 보이는데. 의정부 제1시장. 네,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정부 제1시장 인근 네, 저는 의정부 제1시장 인근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철골 구조물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인근 시민들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둔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불에 탄 목재 구조물들이 보이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다 보니까 가판대나 팔다만 우산들도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이 불이 난 곳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돼서 인근 시설들로 이렇게 빠르게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화재로 총 11곳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더 확산될 걸 초기에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화재 현장을 실제로 보니까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자, 백승호 기자가 말한 붙어있는 구조, 그게 이제 전통시장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피해가 큰 겁니까? 네, 사실 전통시장의 경우는 대체로 낡은 목재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같이 건조특보가 자주 발효될 때는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게 이렇게 길게 늘어선 보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자형 건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가들을 보시면 각각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보이시는 바로 천장 위로 이렇게 빈 공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공간들이 바로 건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한 곳에서 불이 난다 하더라도 이 공간 천장을 통해서 바로 인근 건물로 바로 빠르게 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거군요. 그러면 이런 전통시장 화재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방청 관리 점검에 따르면 전국 1,720곳 가운데 42곳이 화재 안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중 서울이 15곳, 대구가 18곳으로 특히 많았는데요. 소방청은 다음 달까지 화재 예방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불에 강한 방염 천막 사용을 주문했는데요. 전통시장 화재가 보통 이런 천막들의 불똥이 튀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형이 아닌 중대형 소화기를 곳곳에 비치하고 위치를 숙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제2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감독인데요. 정말 베트남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모인지를 잘 모르겠고, 예상으로 보고 깜짝 놀랐네요.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할 정도니까. 최선을 다했고요. 결승 전에 119분은 정말로 눈이 오는 우리 선수들이 생소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2대1로 피했지만은, 이군 대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신감을 얻게 됐고, 또 우리 한 팀이라는 걸 국민들한테 증명을 했고, 얻은 결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헤이딩크 감독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히딩크 감독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별명이 지금 쌀딩크 아닙니까? 네. 사실 거스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를 많이 바뀌어놨죠. 네. 일단 홍명보 감독도 히딩크식의 축구를 했었는데 그때 브라질 월드컵 때 2012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 딴 멤버를 너무 치중한다. 그런 소리 들었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 알제리전에 하릴 후티치 감독, 일본 감독이죠. 그 감독이 공격수 5명 집어넣는 그 전술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항수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처럼 선수를 뽑을 때 아무런 지연이라든지 혈연 없이 뽑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체력 훈련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선수 간의 위화감을 잘 생기지 않게 친근감, 내포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박항서 감독은 잘 먹혀 들어갔다. 그다음에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훈련을 시키고 엄마의 심정으로 선수 기용하고 다독거려주고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사실 우리가 2002 한일 월드컵 때 4강을 했지만 그다음에 그 바탕으로 해서 2006 독일 월드컵 때 원정 경기 토고한테 첫 승. 그다음에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원정 대처 16강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어갔어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에서 영웅 중에 영웅이 됐는데 이걸 이어가려면 8월 달에 있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메달까지 가야 돼요. 지금 뭐냐면 베트남은 유소년 축구를 그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23세 이하 팀이 성인팀부터 강합니다. 마침 박항서 감독이 그걸 만나서 선수들의 잠재력을 깨웠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체격이 작은 거지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갖다 일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거스 히딩크 감독도 우리 한일 월드컵 4강 올라간 게 3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를 가운데 세우고 초진철, 김태형은 3백에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역습이거든요. 이번에 박항서 감독도 3백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에 3백 한 적이 거의 별로 없거든요. 3백이 뭐냐면 수비수 3명 두는 거고 4백은 수비수 2명 두는 거예요. 4백의 수비수가 4명이 아니에요. 중앙 수비수만 수비수고 양쪽은 윙백이죠. 그러니까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카운터 어택을 노렸던 것이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8월 달에 아시안 게임 때 그때도 이제 메달 하나 들게 되면은 이제 박항서 축구는 베트남에서 완벽하게 스며든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항서 감독이 사실 이번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뒤에 우승은 실패했습니다만 결승전 패배 직후에 라커룸에서 베트남 선수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겠습니다. 거기다 올립니다. 자부심 절대 보겠습니다. 선수에 그만 내면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싸움다고 하면 절대 보겠습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약간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라크하고 카타르하고 8강 중결승전 때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승부차기는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운이 안 따랐어요. 눈이 올 줄 알았어요. 베트남 선수는 눈은 완전히
귀하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는데 중국에서 폭소리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선수도 눈도 처음 봤지만 눈에서 축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체력도 큰데다가 눈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운이 안 따라줬는데 이 운이 이제 8월 달에 아시안 게임 때 우리하고도 또 싸우거든요. 이번에 우리한테 1대1로 지지 않았습니까? 1차전에서 베트남이. 근데 아마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마 A팀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23세 이하 팀과 A팀을 다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안 게임 때 8월 달에 박항서 축구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금메달, 은메달이면 좋겠네요. 네. 예.